좋지 않을까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님이신 이진명 실장님께서 그림과의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미술관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명입니다. 너무 토요일 날 쉬시는 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시민들 좀 위로 좀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오늘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맛깔지고 재미나게 그림 보는 법을 공유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익힌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림과의 대화. 그림이라는 거는 보는 거잖아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말해야 되고 언제나 언어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왜 안 돼? 왜 안 되지? 자, 이걸로 손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비평이라는 말 있죠? 크리티시즘이잖아요. 근데 크리티사이즈 그러면 비판하다, 뭐 비난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건데 어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크리티시즘이라는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크리네인, 이게 n이 하나 빠졌네요. 크리네인이거든요. 크리네인이라는 그리스어가 이제 크리티사이즈의 그 어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to break, to separate, 다 뭔가를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맹이가 있을 때 이거를 섭취를 해야 돼요. 목구멍으로 씹고서 깨가지고 씹고 삼켜야 돼요. 그래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to break, to separate.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깨내느냐? 이미지는 언어로 쪼개는 거예요. 언어. 네이처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인간이 살 때 네이처, 자연하고 이미지를 구분을 못했대, 인간은.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 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서질 못하고 자연 속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인시스트라고 해요. 내재되다, 내재되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이게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실은 비판하려고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언어가 생기고 문자 생기니까 기록이 생기죠. 기록이 생기니까 역사가 생겼어요. 역사가 생기니까 시간의식이 생겼죠. 시간의식이 생기니까 이성이 생겨요. 이성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이 문명이 생기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이미지로 빡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말로 그런 것인가 정당화하려고 언어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쳤죠. 그러면 에피테메우스가 있어요. 에피메테우스. 그분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의 불을 훔쳤냐고 비판을 하죠. 에피메테우스가.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예술가,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철학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그림을 딱 보면은 하나하나 언어로 생각해보고 이미지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호두를 언어로 깨고 알맹이를 씹어서 먹는 거, 그게 바로 그림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편으로 나눴는데, 조선 거, 우리 제일 쉬운 이미지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만 골랐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인성은 이쾌대, 태소주경, 그래서
곽인식, 그래서 대구가 낳은 위대한 작가들 중심으로 우리 근현대를 볼 거예요. 전 대구 얘기가 나와서 망정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의 시작은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품 있는 문화는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양 미술의 이제 유명한 작가들 해가지고 그걸 또 브레이크 다운 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동서양의 차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양하고 서양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은 서구 문화는 외제적 초월을 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경전이나 소설이나 시도 보면은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소설가는 처음에 첫 문장에 공을 들이는데 거의 그거를 한두 달을 씁니다. 그거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근데 최고의 경전이라는 데 보면은 성경에서 There was a logos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로고스라는 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구에서는 저기에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동양은 내재적 초월이에요. 우리 신이 저기 어딘가 천국이나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 그 논어 동양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논어죠.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유궁자원 박내 불령 낳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때때로 배우니 기쁘지 아니한가, 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고 내 안에 교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예요. 때시예요, 때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논어 언해 이제 18세기 본을 보면은 때때로 배운다고 sometime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제임스 렉의 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서양본 보면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늘. 그래서 항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항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우리 동양 경전에서 경이에요. 리스펙트, 경. 그래서 언제나 무불경하라. 존경하지 아니함이 없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존경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의로, 존경으로. 정말 아빠,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나 어디 담배가게 아저씨 만났을 때나 아니면 이런 파리 이런 거 봤을 때도 늘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도 이렇게 막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하나 이거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하기시습지 불령여로거든요. 그렇게 살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삶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중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성무식이에요.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매 순간 정성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의 마음이고 우리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었어요. 100%였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서구 문화가 와서 무슨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에서 해서 과학기술 못해서 우리가 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졌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2차 산업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선점하면 돼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큰 경험이 있다 우리가. 근데 일본은 예하고 경으로 안 살았죠. 이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예의로 살고 경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후세대들한테는 엄청난 또 경험으로 작용할 거예요. 일본 애들은 갖지 못하는 힘으로. 그래서 그 일본하고 차별화가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성무식,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여기서 딱 하면은 여기서 지, 어디서 들어보셨죠? 시지라고. 대구시 지명이죠? 내가 딱 이거 보고 대구미술관에 딱 오고 대구에서 살아도 되겠구나. 너무 멋있는 형님들이다. 내가 평생 지키고 살려는 가치를 동네 이름으로 지었네. 우리 대구 형님들은 역시 대단하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어. 그걸 보고. 내가
평생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우리 동네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냐면 시지로 25-9에 살아요.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대구 동네 이름들 다 유교하고 그 뭐 상인동 뭐 어디 뭐 전부 다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범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대구가. 심지어 파동도요. 일파이무라고 해서 동양 고전에 나오는 마을이 있어요. 파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요. 자연의 재해도 없고 오곡이 풍성하고 그래서 파동 있죠. 대구시에. 그것도 거기 자연재해가 아마 없을 거예요. 파동에 물난리 났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먼저 이제 겸재정선 금강내산이라고 한문으로 써있죠. 이거 이제 딱 보시면은 겸재정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 사람. 우선 여기 겸손할 경자죠. 자기 호 이름. 제자 이거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다 양반들이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양천 현감까지 가셨죠. 양천 현감 50대 때 되셨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 목동 쪽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한강에서 이제 낚시도 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전부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이분이 이제 스승님이 김창흡이라는 분이에요. 김창흡이 김창협 그 삼농이라는 분들인데 이때 최고의 권세가들이었고 최고의 사상가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분의 애제자가 두 명 있는데 겸재정선하고 사천 이병현이 있어요. 이병현은 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금강산 쪽에 이제 관찰사로 현감이었나 관찰사였나 그랬더니 부임이 가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 겸재정선을 초대하는데 그때 초대해서 보낸 돈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은 얼추 몇 천만 원 돼요. 친구한테 보내줘. 네가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는 시를 쓰고 금강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걸 남긴 그림입니다. 그래서 금강내산에서 전체 이제 금강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A4보다 조금 커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뭐 드론이 있겠어요, 헬기가 있겠어요. 그냥 쭉 보고 나서 그린 걸 집에 와서 그렸는데 그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은 1만 2천 번 다 했잖아요. 그게 거의 지금하고 일치를 한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딱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셨을까? 저 당시 우리 할아버지들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지금 몽고 가면 몽고 사람들 시력이 3.0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할아버지들은 4.0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딱 가다가 매하고 딱 보면은 눈이 마주친대. 그러면서 뭘 봐, 이 자식아. 이렇게. 그 정도로 시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시력이 좋아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는가. 우리하고는 좀 완전 사는 패러다임이 전혀 달랐죠.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잠깐만. 내가 어디다 뒀지? 내 포인터를? 어디 갔지? 그래서 보면 이제 금강의산인데 이게 이제 딱 보면 그냥 그 연꽃 봉우리처럼 생긴 금강산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필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이제 채색을 이렇게 했고 여기는 묵법으로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사는 묵법으로 하고 암사는 필법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북방 기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화북산수 할 때 이렇게 그리고 남방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베이징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산도 돌산처럼 생겼거든요. 메마르고 나무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 상하이 쪽 가면은 항저우나 이런 데 수저우 가면은 물기가 많아서 수변하단 말이에요. 이걸 두 가지 기법이 남북 다 달랐는데 이거를 한 화면에 이렇게 옮겨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기발한 그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콜럼버스 결안 세우는 것처럼 특이한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석도 스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그림값이 더 높았대요. 중국에서 경제가. 여기 딱 보면은
주역에서 보면 하도낙서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 이제 방향 잡고 이제 주역을 치는 기본적인 롤 모델이 되는데 뭐 용마라는 어디 강에서 어떤 동물이 나와서 그 등 껍데기에 있다는 전설 같은 약간 신비한 얘기긴 한데 이쪽이 보면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거든요. 동쪽은 나무목을 상징해요. 그 나무가 나 있고 여기는 서쪽이에요. 여기는 쇠금이에요. 서쪽. 뭐 미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서쪽. 그래서 금이라서 칼산처럼 그렸죠. 근데 이쪽 북쪽은 이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죠. 그래서 불화가 있고 해가 뜨는 자리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쪽은 검은색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른다 해서 여기 진짜로 계곡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는 흑토예요. 5하고 10의 상징인데 완전하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이 살만하다. 그래서 건물들을 이렇게 뭐 백양산이 뭐니 이렇게 정양산 이런 거 배치를 해놨어요. 딱 이거를 딱 보면은 이제 그 우주를 운영시키는 원리 자체가 우리 산 속에도 내재되어 있다. 우리 풍경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우주관을 응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보면은 되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발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음 그림도 비슷한 건데요. 자, 이것도 풍악내산 총랑이죠. 이것도 이제 간송에서 적어냈죠. 이번 이 작품이 나왔는데 같은 원리로 그렸어요. 이쪽에 나무가 있고 칼산이 있고 계곡이 흐르고 하늘은 밝고 가운데 이제 건물들이 있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그렸죠. 이것도 정말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여기 그림들이 보면 다 산봉우리 이름들이 있거든요. 현대 지리학으로 이제 금강산을 이렇게 계측을 해보면은 거의 맞아요. 그거를 다 암송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러고 암송했던 이미지를 뭘로 이 사람은 기억했을까? 바로 언어, 명칭으로 기억한 거죠. 여기 무슨 봉, 여기는 다 명칭으로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는 반드시 언어고 이미지도 분리시키는 것도 다 언어와 단어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고사관폭인데 이게 어떤 지조 높은 선비가 이제 폭포를 바라보고 있죠. 맨발 신고 맨발이고 허름하게 살았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고관대작들 드라마에서 보는 거는 다 영정조 때 이미지예요. 그 전에는 선조 때만 해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보면은 다 그냥 헐벗고 그냥 선비들이 귀족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렇게 아주 간소하게 사셨어요. 오죽하면 백자 구워서 밥을 드시고 그랬겠어요. 그냥 밥그릇으로 쓰시고 선비들도 다 청렴을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득이나 물질적인 이득이 나를 찾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거 말고는 별로 취하지를 않으셨대요.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자꾸 고사관폭이 이제 동양에서 이제 화제가 되는데 어디서 출전이 되는 거냐면요. 논어에 이제 자암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득, 전상활, 서자, 여사부, 불사, 주야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냇가 위에서 있음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서자, 흐르서죠. 흐르는 것이 이사자잖아요. 이와 같도다. 부는 여기서 도다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불사다. 버리지 않는다. 멈추잖아요. 아, 밤낮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불사주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흐르는 물이 밤낮 없고 계속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논어에서 유일하게 나는 형이상학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흐르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면은 흐르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스, 로고스, 인 더 비기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 흐르는데 이거는 누가 흐르게 만드는 게 아닌데도 흘러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 흐르게 만드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 있죠. 그 원리를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감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 흐르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력도 사실 우리가 뭔지 몰라요.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누가 이렇게 흐르고 그냥 뭐 던지면 떨어진다는 것만 있고 뉴턴이 중력 계산만 했지 이게 중력의 본질은 뭔지 몰라요. 이게 중력자가 있는지 중력 입자가 있는 건지 뭔지 뭐 그 다음에 뭔가 끌 힘이 있으면 물리학에서 매개가 있잖아요. 매개가 미디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력은 저 우주 말기까지도 그 매질에 상관없이 유지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게 중력이에요. 어쨌든 뭐든 간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원리, 사람들을 꾸리는 우주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걸 냇물 속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기시습지 불량료를 하면서 한순간도 헛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에. 그거를 이제 우리 그 회화로 나타냈던 게 우리 전통이에요. 우리 동양인의 마음이고요. 서양인은 좀 다르죠, 우리랑.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타는 이정인데, 이게 탄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주에 있는 탄천이에요. 거기서 숨어 사는 이정인데, 이씨 중에 외자로 살면 다 그냥 왕주라고 보면 돼. 뭐 이징, 이정, 뭐 여러 가지 뭐 이연, 이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그러면은 그래서 외자로 잘 안 썼어요. 보면은 뭐 그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외자로 썼지. 다 문월도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쓱싹 대본에 그린 거고 달에 대해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건데 탈 속의 선비잖아요. 은일하게 이러고 살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 달에 묻는 거죠. 저 달도 있을 텐데 저 달 자체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걸 바라보는 내 그 마음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원리 자체가 바로 성, 그 본성, 고유, 본성, 그게 하늘이 작동시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거를 해요? 신독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홀로 있어도 경계를 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한다. 우리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늘어져서 그냥 흐트러져 있잖아요. 뭐 여자 생각도 했다가 엄마 몰래 뭐 야동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타는 이정 만든 그림인데 이 사람의 명작 중에 명작이고 이게 간송 때 나왔었어요. 이게 왜 명작이냐? 대나무 그림은 누가 제일 먼저 그렸냐면은 소동파 친구 중에 문여동이라고 했어요. 문여. 근데 그 사람이 그렸는데 그 사람의 작품들이 지금 고공미술관에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잘 돼 있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절제 있고 간략하면서 이상을 다 표현했어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이제 풍죽인데 이제 한 8월에서 9월 초 우리로 치면 허리케인 불 때 매미 날라오고 이럴 때 막 그때 그린 건데 봄에는 신죽이라고 하고 뭐 겨울에는 설죽이라고 하고 근데 그 가을 초가을쯤에 이제 풍죽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임진왜란 때 그 타는 이정이 그린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막 임금이 몽진가고 이때 이걸 대숲에 바라보고 그 느낌을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와가지고 방에서 그리신 거예요. 싹싹싹싹. 이거는 그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선비들의 절개를 그린 거죠. 이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라는 거는 아마 시련이죠. 국난을 뜻하는 거고 그 국난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리고 나 이렇게 잘 그렸어 하려는 게 아니라 절박해서 그린 거예요. 이분은 이거를 그려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 사람이 한석봉의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 다음에 선조임금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오대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들이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신 강요들이 이제 다 보고,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힘을 냈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선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림이고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대나무. 이 그림이 그래서 5만 원짜리에 뽑힌 이유예요. 5만 원에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어몽룡에 매화가 있고 신사임당에 포도가 있고 그다음에 타는 이정에 이 대나무가 있어요. 신사임당의 포도는 풍요를 뜻해요. 그다음에 어몽룡은 그윽한 정치, 우아함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러지지 않는 절개, 그다음에 끈인 굳건함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롭고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우아하라. 이 5만 원짜리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포도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인데 이건 극도로 세련된 그림이에요. 이제 신사임당이 그렸는데 여기 이름 보시면 신사임당이죠. 이 신사임당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동양 문화 중에 가장 위대한 왕도 그냥 문왕이에요. 문왕. 주나라를 세운 문왕인데 그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이거든요. 그래서 태임이 문왕을 낳잖아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태임을 스승 삼아서 사는 신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문왕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들이 이제 율곡의 이제 전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재였다. 천재에도 계급이 있다. 급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상층부를 차지하는 게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써요. 수많은 천재를 다 만나봤겠죠. 이분이 뭐 구봉 송이필이니 누구니 뭐 태계 이황도 만나봤을 때고 선조도 만나봤을 텐데 그런 천재들보다도 더 천재가 우리 어머니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진짜 천재인가 봐요. 사서성경 그냥 바로 받고 그냥 그림도 바로 그리고 보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시도 잘 짓고 특히 뭐 이런 포도 그림은 나중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나오는 그 대가들의 포도 그림보다 뛰어난 거예요. 시대를 앞선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선들, 덩쿨들 보면 1획으로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정도 덩쿨을 한 획으로 이렇게 그리려면은 얼만큼 수련이 필요하냐면은 글 공부를 한 남자도 몇십 년은 터득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피나는 연습을 해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임당은 그냥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치 보시면 너무 완벽하고 포도니까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이니까 이건 이제 좀 알이 좀 많이 익었죠. 그래서 피치투가 못하고 이거는 알이 좀 덜 여물었어요. 그래서 피치투가 된 거죠. 이걸 농담으로 표현했고요. 잎을 하나 옅게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필지로 잎맥을 다 표현했죠. 구도 완벽하고 이런 건 다 한 획으로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정교해요. 이걸 딱 그린 거예요. 왜 이걸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손의 번성을 뜻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때만 해도 포도가 아라비아에서 와서 고귀한 식물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자기 아들들한테. 율곡도 받겠죠? 아마.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머니가 그린 이게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이 될지 율곡이 알았을까요? 그거 상상하면 너무 저도 흥분되고 기뻐요. 자, 이것도 이제 겸재정선의 이제 서가투서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모든 그림을 다 잘 그렸던 게 이제 겸재정선인데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마음을 좀 보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그림 보면은 어떻게 사셨겠구나 아는데 제목은 이제 뭐 서가라는 게 수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그 쥐들이 이걸 훔친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나중 후대 사람들이 잘못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겸재가 제가 아는 겸재 할아버지는 뭐 이거를 나쁜 생각을 해서 쥐들이 이거 훔쳐먹네 이래가지고 재밌네 이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 이거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이거를 남겨놨어요. 다 우리 수확하지 않고 짐승들이 다 먹게끔 조금씩 남겨놨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뭐
요새도 감 다 따지는 않죠. 몇 개. 쌀도 다 아주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막 전란 중에도 동물들까지 챙기기도 하고 그런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들 이런 것들 그 마음이 그림에 나타나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자, 이거 이제부터 이제 풍속화가 이제 나오는데 관아제, 조영석, 현이도라는 건데 호를 이제 먼저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호가 죄니까 이제 귀족은 귀족이겠죠. 나를 바라본다. 뭐겠어요 이게 내 내면을 바라본. 예, 안 들리십니까? 크게 있죠. 예, 말을 크게 하는 마이크를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는 그 조영석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풍속화가 이 조영석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 완전히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현이도는 이제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잠자고 밥 먹느니 장기나 바둑이라도 드는 게 낫다라는 공자님의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자신감을 얻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장기 바둑을 열심히 뒀던 게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장기를 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쪽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들이에요. 갓을 쓰면은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이제 딱 쓰고 이제 갓을 쓰고 나갈 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사방간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서 이제 내기를 나무 밑에서 열었죠. 이제 장기를 딱 두고 이제 이긴 거야. 이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외통을 직감하고 일어서는 찰나에 이 사람이 와서 과연 뭐가 없나 보고 있고, 이 사람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죠. 근데 이 신발이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이 형님이 뒀는데 아우가 뛰어와가지고 여기 앉은 거예요. 뭐 내기를 뒀겠죠, 두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엉겁결에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고 이제 딱 보면은 이분도 사방간을 했었죠. 이분의 이 셋은 형제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고 쌍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만하고 졌으니까 나한테 와서 다른 게임을 하겠나 있죠. 이 사람은 웃고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화면을 이때 스냅 사진보다도 더 정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장기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장기가 어떻게 잘 됐어요. 이것도. 이런 장면이 이제 하나면 이게 A4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이거를 딱 구현해낸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풍속화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형석이 있고 나서. 자, 이건 이제 심사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제자가 있죠. 현재 심사정. 어약영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뛰어서 해를 맞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림이 제문이 안 났는데 있으면은 그림을 보는 방법은 제일 먼저 제문부터 봐야 돼요. 이거부터 뭐라고 하냐면 정예, 춘중, 춘중은 2월달이에요. 정예면 2월달에 삼현을 위해서 장난삼아 그리다. 근데 이게 우리 조선 역사 중에서 바다 그림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장난삼아 그리다. 여기에 나는 힌트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그 모든 미술사학자들은 이 사면이가 누구냐, 사면을 찾는 거야. 조선 계보학에서 다 찾아요. 누굴까? 안 나와요. 왜냐면은 사면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렸다면 이게 등용문 아니에요. 우리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그 수능 볼 때 엄마들이 이 그걸 복사해가지고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임금 아니고 그 과거급제하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희작이라는 여기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면은 현재의 현자 같아요. 세 번의 현재. 자기가 좌절을 3번 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제자니까 귀족이겠죠. 이 할아버지가 영의정 신익필이었어요. 신익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인군이라는 사람하고 계파가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연인군을 제거하는 데 가담을 해요. 근데 이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인군이 나중에 정권을 차지하는 그게 누가 되냐면 영조가 돼요. 영조가 조선시대 최고의 군주인데 가장 강력한 군주인데 이 사람을 치려다가 실패한 가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직에 나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를 다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상경 다 암송을 하고 시도 짓고 그랬는데 관직에 나갈 수 없어가지고 이게 좌절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경제는 금강산 그리고 산에 가서 큰 어떤 대자연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집 속에서 숨어가지고 화조형 풀벌레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꽝 그림. 이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잉어가 있죠. 원래 잉어가 이제 이게 해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자기가 용이 돼서 이쪽까지 가서 용이 돼서 영조 임금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평생 잉어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잉어, 이무기, 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잉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한탄 어렸을 때 3번의 현재 꼬마 때 그 다음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20대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40대 때도 한 번 시련이 있었어요. 늘 정리 나가고 싶었지만 과거를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던 어떤 너무나 좌절감을 표현한 게 이제 나는 사면희자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변상벽인데 역시나 화재라고 했으니까 얘도 귀족이죠. 변상벽. 그 다음에 자웅, 장추. 자는 어미 닭이고 웅은 아빠 닭이죠. 장은 장군장도 되고 장차장도 되지만 거느리장도 돼요. 그다음에 병아리들을 거느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글이 안 나오면은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글이 있으면 꼭 글을 분석을 해야 돼요. 딱 보니까 먼저 표암 강세형이라는 사람이 여기 푸른 수컷이 있고 누런 암컷이 있는데 장차 7, 8마리 병아리를 거느린대요. 그래서 정묘한 그 솜씨가 신묘하답니다. 그러니까 고인, 옛사람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평을 해줬네요. 근데 뭐 표암 강세형은 그냥 미술 평론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표암 강세형이 글이거든요. 그걸 보여줬더니 이렇게 자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압권이에요. 이제 백인 마구누 이거는 맛 백자죠. 어제린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 마씨 집안의 큰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마구누는 이제 뭐 제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좀 중인이었겠죠, 느낌이. 근데 진짜 중인이었대요. 근데 이제 둘도 없는 친구예요. 마구누도 그림을 엄청 잘 그렸거든요. 근데 백모, 하얀 털, 그 다음에 오골, 검은 뼈, 이게 독초군. 그래서 묻 것들을 홀로 넘는데요. 이게 어떤 닭 하나만 뛰어나다 이거죠. 기질이 비록 특수하나 오덕은 인의예지 신이죠. 오덕은 갇혔다, 있다. 그래서 문도는 한 단어예요. 도는 물을 도자거든요. 의가에게 물었더니 묘약을 다리기에는 의동, 삼출, 책기훈, 인삼과 백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면은 커다란 공이 되겠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닭이 있는데 그 기질이 좀 특수하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백약하고 삼하고 같이 삶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보내줬더니 베스트 프렌드한테 보내줬더니 그딴 거를 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변상복 이 사람이 굉장히 격조 있는 사람이에요. 격조 있는 사람인데 아까 그 마구누라는 사람이 옛날에도 좀 그렇잖아요. 마구누가 좀
잡놈이었어요. 여자를 엄청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도 막 기생들 만나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제 앞바닥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여기 벌레가 있으니까 아까 7, 8마리라고 했잖아요. 강세양이 얘를 못 봤어. 9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있죠. 안 보이는 이 흰 닭이 문제예요. 이제 남자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결혼 안 한 닭이 하얀 닭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들 돌볼 때 아빠들이 하는 게 또 이상한 짓을 하셔요.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군한테 보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봤을 때 너 재수씨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 모아서 다 부인 갖다 줘라 이 녀석아. 이렇게 그림을 정성스럽게 말로 하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둘만 아는 코드도 그려준 거죠. 그랬는데 이거 해가지고 백출하고 얘를 백출하고 뭘 해서 삶아 먹겠다. 그거는 네 말 안 듣겠다. 나는 걔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정도로 대화가 돼도 너무 격조가 있잖아요. 선비들, 할아버지들이 우정이 그 정도 심오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는 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뭐 내가 뭘 하던 술, 담배를 먹고 뭘 하던 아무도 간섭해주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별로구나. 이거 그림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자, 이제부터 혜원 신윤복을 좀 볼게요. 혜원은 아마 이 그림이 이제 저번에 간송전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간송에서 최고의 백미는요, 훈민정음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 혜원 전신첩 국보 135호라고 생각을 해요. 혜원, 이건 풀해자인데 뭐 사전 찾아보면 풀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역인지 뭐 백작약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풀이름 해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원, 뭐 단원도 있고 오원도 있고 해원도 있잖아요. 원자 쓰는 사람들은 그냥 중인으로 보시면 돼요. 신윤복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이부탕춘, 이부라는 거는 그냥 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물 탐하다 딱 봤는데 야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뭐 저거 좀 구도가 아름다워요. 보면 이분이 나는 그 신윤복이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전설의 사람이에요. 전설의 사람. 조선 역사에서 도와서 기록에도 없고 이 사람이 정조에서 순조 초기까지 산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정조실록이나 어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 사람 얘기가. 혜원이라는 말도 없고 신윤복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근대 때 근역 화증이라고 이창호 대창이 신윤복, 한평신씨, 신한평의 장남 이렇게만 써 있어요. 신한평이 화원화가인데 조선시대 때 그때 정조, 영조 말에서 정조 초까지 활약했던 화원화가의 장남이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아 영조 때 활약했구나. 근데 그분이 아들이라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이창 선생님이 뻥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어떤 심증일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혜원 신윤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이제 이분이 이제 휴머니즘을 이제 드러내는 게 바깥에 딱 보면 벚꽃이 피어 있고 안에는 소나무가 죽어 있죠. 죽어 있는 소나무는 겨울을 상징하고 이건 봄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서양식으로 하면 에로스를 상징하고 이건 죽음의 타나토스를 상징하죠. 그리고 새들도 짝이 있습니다. 암수가 있죠. 자웅. 얘네도 자웅. 근데 이제 우리가 회화를 그린 역사가 한 2000년을 잡는다고 치면은 2000년 인간 회화사 역사 중에서 개들이 짝짓는 유일한 그림이래요. 이게 없답니다. 다른 서양에는 감히 개가 이런 거를 그리는 사람이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었어요. 중국에도 없고 그 에로틱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일본 놈들도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걔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나. 아니면은 사무라이들 아니에요. 그냥 칼로 맞거든 걔는.
그래서 이런 걸 그렸죠. 근데 여기로 왔습니다. 봄의 전령사죠. 에로스들이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신우이죠. 이제 딱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하여튼 결혼을 안 했죠. 댕기니까. 이분은 이제 머리를 가채로 올렸으니까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죠.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몇 년상이죠? 3년상이에요. 3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3년상만 하면 다행인 게 아니라 재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재가 허용됐습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재가를 하면은 반드시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과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귀족사회에서, 조선의 귀족사회는 특기가 있습니다. 3대 할아버지, 아빠, 나, 셋 중에 하나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분제에서 이게 도태됩니다. 탈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할아버지, 아빠, 나 셋 중에서 한 사람은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너 그냥 너 집 뺏을 거야.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무지해야겠죠. 이렇게 그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나는 대구시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꿈이나 사랑이나 뭐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아들 이렇게 하는 분들 너무 수성구에 많이 계시더만요. 지금도 뭐 학생들이 하나도 안 계신 거 보면 다 학원 갔어, 아이들. 엄마들은. 지금 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대학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오셨겠죠. 고등학교에 있는 부모들은 다 저기 가셨겠죠. 어쨌든 그걸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혜원이 그리려는 거는 이 아가씨가 언니 쟤들 저거 뭐해? 언니 저 기분 알지? 그랬더니 이제 꼬집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이제 아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성적 호기심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혜원은 이거를 2분의 1 귀하게 생긴 이 귀족 여인에 대해서 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걸 딱 봐서 그 제도. 그러니까 혜원은 그런 상황을 다 한 번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분이겠다라는 거를 다 기억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인 거예요. 혜원 신인복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여자인지 문근영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 가채가 아니라 머리를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순색 만원이죠.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혜원의 전신첩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자가 행복한 그림이에요. 딱 보면은 여자가 얼굴이 웃고 있고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이제 딱 보면 신분이 뭐예요? 양반이죠. 여자는 신분이 딱 봐도 뭐예요? 평민입니다. 가을에 만난 세 사람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 이 정도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일단 글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딱 보면 이제 원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에요. 추총은 국화거든요. 추총이 울타리를 두르니 마치 도연명 집과 같도다. 그래서 삥 둘러서 담장을 삥 두르고 해는 점점 기울어진다. 이거는 꽃 중에서 꼭 내가 국화만을 편애하는 건 아닌데 이 꽃이 지고 나면은 다음 꽃은 없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꽃은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시거든요. 도연명이 국화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원진도 국화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국화를 늘 심었거든요. 그런데 국화가 지고 나면은 매화가 피려면은 내년 1월이니까 올해는 이게 마지막 꽃이잖아요. 내 인생도 이제 마지막 꽃과 같다라는 거를 이 향수에 젖어가지고 원진이라는 시인이 쓴 거예요. 이 명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명시인데 이거를 혜원이 어떻게 인용을 했죠. 삼추가연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국화가 있죠?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우퉁 벗고 있고, 얘는 이상한 좀 재수없는 할머니가 웃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그림입니까, 이게? 국화만 있고, 동기가 있고.
얘가 지금 결혼을 안 하는데 이제 동기라고 해요. 동기. 이거 뭐냐면은 그때 풍습이 초약권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첫날 밤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녀의 처녀성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를 초약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금액이 금침을 3개 주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1년 정도 식량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날 수 있는 어떤 뗄나무랑 이런 거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파트 한 채랑 자동차 한 채, 뭐 그 정도로 계산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으로 이제 어떤 초약권을 삽니다. 얘는 이제 술을 따르고 있죠. 얘는 왜 묶고 있어요? 이게 묶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 다리 묶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어요? 묶고 있어요. 뭘 보면 아신 줄 아세요? 상투가 내려왔죠. 중력 법칙이기 때문에 일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증 날 거 아니에요. 일이 끝났으니까 얘 둘이서. 그러니까 노파가 얘가 주선자 아니에요.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얘가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14살도 안 됐을 테니까. 노파가 이제 주선자가 울긴 먹으라 임마. 너 이제 이년아, 너 저 도련님 만나서 신한테 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얘는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한문을 진 거예요. 이 국가 꽃은 인생의 마지막 꽃이니 내가 이 꽃만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꽃이 가고 나면은 이해는 다른 꽃은 없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얘 마음을 반대로 쓴 거죠. 천하의 악당이라는 뜻이잖아요. 혜원은 이거를 딱 보자마자 멀리서 딱 산속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 뭐야 딱 들켰어? 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들여다보고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를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혜원 신윤복은 얘네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이 여자애한테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 후세대들한테 기록해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혜원 신윤복 그림 중에서 최고의 명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이제 쌍검대무잖아요. 둘이 이제 춤을 추고 있죠. 이제 천릭을 입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인공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공작 털이거든요. A4보다 조금 큰 그림인데 정말 정밀하게 그렸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못 그려요. 지금 손치로는 그릴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원심력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다 가죠. 그래서 이 동세를 표현했어요. 근데 춤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 그림 중에서. 그래서 드가라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춤 그림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조금씩 얹혀가지고 고치면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우리 동양화는 한 번에 그려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찍고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이네요. 이 동세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배치를 해야 되니까 깊이감을 주려고 했는데 뭘로 깊이감을 유지하냐면은 이 돗자리 각도, 형행사변형 돗자리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담뱃대를 같은 방향으로 주면서 깊이감을 딱 표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주제의 주인공들은 이 기녀들인데 이 기녀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활쏘기도 잘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뒤로 꺾어가지고 활 쏴가지고 남도 맞추고 그러고 옛날 우리 기생들은 요즘 기생들하고 틀려가지고 돈을 엄청 모으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 뗄나무도 사주고 그랬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생들이. 우리 요즘 기생들하고 틀려요. 여하튼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이러는데 이 연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빨간 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빨간 띠를 하면 무조건 정오품 이상, 당상관 이상이신 분이에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딱 보면은 아무 띠도 없죠. 그러면은 양반이긴 양반인데 벼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딱 있죠. 회장님 옆에서 친구로만 살아서 평생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말 잘하고 잘 놀아주면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 조선시대도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녹색 끈을 이렇게 달고 있었죠. 그러면 말단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털이 안 났죠. 수염이 털이 안 났는데 이제 양반이니까 얘 아들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얘 신분이 높은 분이니까 아마 얘는 그냥 백으로 넣어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녀 둘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집의 소사입니다. 소사. 돈 관리해주고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고 총책이고 이 사람은 이제 심부름꾼인데 문제가 여기에요. 지금 주제가. 그래서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혜원이 그린 거는. 블랙 코미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귀족 아니에요. 얘는 누구예요? 하인 아니에요. 근데 기녀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얘를 바라보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베르사체에 입은 못생긴 놈보다 유니클로 입은 잘생긴 대학생이 좋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강남에 사는 그 국무총리 아들이 있는데 국무총리 아들 못생겼고 재수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운전하고 시다바리가 있는데 걔가 유니클로 입고 대학생인데 너무 잘생겼어. 신분은 낮지만 난 쟤하고 사귀고 싶다라는 제스처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의 주인. 이거를 연출하려고 이렇게 급히 포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장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7명, 장학원의 7명은 지금 BTS 7명이나 똑같아요. 그 밴드 이거 보면 얘가 이제 랩몬이고요. 그다음에 막 B, 막 여기 뭐 정국, 막 이런 애들이 다 부른 거야. 이 사람이 딱 부른 거지. 아 정말이에요. 장학원은 그때 BTS급 인기가 많았던 밴드예요. 이 사람들을 다 부른 거야. 얘가 북치고 얘는 피리 부르고 젖대 부르고 얘는 해금, 아쟁, 생황. 얘는 생황 불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지휘를 진두지휘하는 얘가 랩몬이다. 뭐 얘는 뭐 정국, 뭐 얘네 비, 뭐 슈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얘가 주인공이 됐고 거기 내밀한 스토리, 얘가 삐져 있고 그다음에 얘는 얘를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환원이 돼가지고 장학원으로 이렇게 밴드들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없이 순환하게 돼요. 그림이 영원히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딱 보면은 이렇게 춤추고 있구나. 얘 이러고 있구나. 얘네들 질투하고 있구나. 그러다 얘네들은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순환이 돼서 멈추질 않아, 이 그림이. 어디서 종결질지를 몰라. 그래서 명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아시아 그림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또 뭘까? 주유청강. 뱃놀이를 푸른 물에서 뱃놀이를 하자. 딱 보면 이제 글부터 보자고 했죠? 피리가 부는데 저녁 바람이 세서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피리 소리는 뭐고 이게 하여튼 대조되는 성향이죠. 바람이 피리 소리를 막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하얀 백구가 있고 하얀 백구는 아래로 이렇게 나른다는 비하 딱 이렇게 꽂는 거죠. 그러고 이랬더니 물보라는 앞으로 탁 튀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이제 피리를 부는데 뭔가 백구가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딱 그 깊은 뜻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딱 뱃놀이라는 옛날에 그 양반들은 종로에 살았죠. 종로에 살다가 이제 말 타고 이렇게 마포나루까지 갑니다. 마포에서 배를 띄우면요 저절로 한강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로 갑니다. 선유도 지나가지고 저쪽 목동 쪽으로 계속 흘러요. 강서구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홍대 쪽 지나가지고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일제시대 때 다 파괴시켰어요. 이거를. 석벽을 한경인. 그래서 아마 선유도 어디일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는 심부름하고 양반들은 하나 둘 셋 있고 기생은 하나 둘 셋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피리 부는 애는 하인이겠죠. 하인 2명 이렇게 멤버가 있습니다. 지금 선상 파티죠. 지금으로 하면은. 왜 선상 파티를 했냐. 그게 중요해요. 되게.
이 사람 있죠. 먼 산 바라봅니다. 근데 이거 하얀 띠가 있잖아요. 이런 거 백조대라고 하는데, 백조대는 상중에 있는 사람이 하얀 띠를 차고 다녀요. 이 사람이 상중이야. 상중이면 이런 데 오면 안 되잖아요. 기생들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얘나 이제 이 선상 파티의 주체자입니다. 보통 보면은 얘일 가능성도 있고 얘일 가능성도 있는데, 파티를 열면요, 연 사람이 먼저 적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머뭇거리면 안 되니까 먼저 자기가 돈 냈으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뭔가를 시도를 하거든요. 아마 얘일 확률이 있죠. 얘가 주체자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우리 상중에서 고생하는 내 친구 누구를 해서 배를 빌리고 기녀 3명을 부른 거야. 어디서. 각자 파트너에 맞게끔. 이렇게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 마음이 걸려가지고 과감하게 못 노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생황을 보는 애가 눈이 젖대를 보는 애하고 마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어떻게 구워 삶아야지 얘한테 용돈을 엄청 받거든요. 관심이 없어, 얘는 지금. 또 유니클로 입은 대학생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내가 돈 받으면은 국밥하고 막걸리 사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몰래 부르고 나서 몰래 주인 어른 모셔다 드리고 저로 가서 먹어야겠다, 얻어먹어야겠다. 그럴 줄 이제 스토리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딱 신윤복이 바닷가 갔다가 강가에 갔다가 그게 딱 현장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하시고 보면은 이게 대충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면은. 자, 이건 또 뭐냐? 오랴미래입니다. 글이 안 나왔으니까 시간부터 봐야 되잖아요. 정답은 이제 보름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름달 15일이죠. 이때 세시풍속 가서 다 저기 청계천 가서 그 다리 이렇게 건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즌인데 지금 안 그러고 이제 지금 심야에 이렇게 딱 여자 2명 있고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신분부터 알아야 돼요. 포도청 대장입니다. 저 사람이 기녀들을 관리하는 직업까지 부업으로 갖췄어요. 저 사람들이 대전별감하고 포도청 대장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는 뭐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 정도 돼요. 인기 스타들이에요. 무예도 출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좀 학문도 좀 하고 이래야지만 좀 뽑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 하는 걸까? 야, 이분 딱 보니까 옷이 참 화려하죠? 이 신발을 보면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건 옥신이라고 해서 조선에서 안 나던 신이에요. 청나라 수입품이에요. 신발 가격 책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서고금으로? 신발 가격이요. 일의 매춘 가격하고 맞춰서 됩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내 신발이 한 13만 원 할 거예요. 20만 원 이하일 거예요. 매춘 가격이거든요. 예? 근데 최고급 신발은 뭐냐면 매춘 가격을 10번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돼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 똑같아요. 5,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2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럼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베르사체. 이거는 뭐예요? 20만 원. 뭐예요? 엘칸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기녀들을 많이 만났겠죠. 얘를 새로 사귄 거야.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게 조선의 최초의 키스하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렸지. 내가 해석하기에는 이 사람을 새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얘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습성이 뭐냐면은 냉면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같은 데를 가요.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하고 냉면 데이트를 할 때도 우리역을 간단 말이에요. 저 깨졌어, 그 여자가. 그랬는데 다른 여자 생겼잖아요. 또 우레옥을 가요. 남자들은 그래서 들켜요. 지금 보니까 이 오빠가 그때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얘가 자주 데이트하던 데를 온 거야. 오빠가 있나 없나. 그때 뭐 삐삐가 있어요. 뭐 카톡이 있어요. 왔더니 얘하고 있는 거지, 같이. 그래서 오빠 뭐해?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얘가 지금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편이라는 무기예요.
셋째 찍 정도 돼요. 이 수양대군이 그 김종서 죽인 거 있죠. 그다음에 정몽주, 뭐 이방원이 죽인 거 있죠. 선주교에서 그게 이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시찰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권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머리 살짝 스치기만 해도 죽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 나 저 여자 좋아하는데 빨리 꺼져.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 포도대장이 얘를 물리치고 얘한테는 아무 리 없었다. 나는 동네 애인데 뭐 다 알았나 봐.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무슨 아침에 강남 드라마 보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게 막장 드라마. 200년 전에도 똑같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혜원 신인복은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아니라. 그런 게 이제 그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은 오라정인이죠. 아, 이거 진짜 정말로 진짜 이상한 신비한 그림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뭐 글이 나왔으니까 글부터 보시자고요.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달이 침침하고 밤은 삼경이다. 12시 정도 됐나 보죠? 뭐 9시 정도 됐나 보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신사는 두 사람만 알겠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그 달 있죠? 사람 눈썹 같이 생긴 달 있잖아요. 요 달. 요 달이 하도 신기해서 이런 달 안 뜬답니다. 사람 눈썹 같은 달은 뜬 적이 없대요. 천문학과 교수 중에 이태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달을 다 했더니 연도가 나오더랍니다. 딱 한 번 저런 달이 떴대요. 1793년 8월 21일 9시. 정확하게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정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7년 전이잖아요. 1800년도 정도에 죽었으니까. 나이가 35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혜원 신인복이. 천문학을 역사에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여기 있죠. 야, 신발부터 보세요. 옥신이죠? 이 사람도 가죽신인데 자주색 가죽신 200만 원씩 합니다. 이거. 일단 그리고 다 귀족입니다. 스케치마라고 해요. 스케치마 쓰면은 그 아랍 여성들 차도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쓰고 다녔죠. 봤는데 이제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데이트에 시작할까요? 데이트가 끝나서 헤어지는 걸까요? 시작하는 걸까요? 옛날에는요, 헤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뭘 꺼내고 있어. 뭘 꺼냅니다. 어디 청나라 사신이라도 갔다 왔는지 선물을 사왔겠죠. 그래서 뭘 꺼내. 우리 공항 가가지고 외국 출장 가면 뭐 향수, 뭐 브로치 사주잖아요. 뭔가를 꺼내요. 근데 지금 얘 표정이 재밌어요. 지금 어딜 보냐면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다리 봐세요.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그래서 턱딱 채고 그래가지고 뭘 줄까 오빠가 오늘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9시가 넘었으니까 침침한데 두 사람 마음을 두 사람은 알겠지. 데이트하는데 얘는 아, 오늘도 또 줘야 돼. 그만 좀 하지. 그러면서 얘는 또 그런 마음일 거고, 얘는 오늘 오빠가 뭘 줄까? 이러고 있었죠. 젊은 남자들 계시지만, 고민이 그거잖아요. 오늘은 쟤한테 뭘 줄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근데 나는 사실은 저거 사주려고 편의점에서 이틀 동안 밤샜는데, 그게 이제 남자들의 마음이잖아요. 하여튼 얘도 아마 뭐 고충이 있고, 하여튼 뭐 아름다운 두 사람의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밝은 얘기예요. 뭐라고 뭐 여기서 꼬집을 건 없지만 다만 혜원은 보면은 이게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주 뭔가 설레는 듯한 사랑이 좀 필랑말랑 밀당을 할 때 그때 느낌을 이렇게 월화정인으로 그려냈습니다. 무지하게 아름답죠. 야금모에 이것도 이제 좀 해석이 좀 제가 달리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빨간 옷 입은 놈들은 다 대전별감이에요. 근데 이 놈들이 문제가 아주 큰 놈들인데 빨간 옷을 입은 놈들이 이제 대전별감 해가지고 무슨 뭐 민중의 영웅도 했다가 뭐 수사권도 가졌다가 이런 애인데 뭔가 다 해결을 해주는 슈퍼파워를 가진 뭐 두산베어스 4번 타자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애들인데 뭐 밥도 다 공짜로 먹고요. 여자들은 뭐 할머니부터 막 어린 애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빨간 옷만 나타나면 다 일이 해결되니까요. 얼굴도 잘생겼고. 이제 얘가 이제 다만 기생들도 다 관리를 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부업을 많이 해요. 나중에 밤에. 얘가 딱 보면은 중치막을 딱 입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이 신분 보세요. 이 빨간 자주색 띠. 정우품 이상이잖아요. 저 때 보면 정조 때 저 정도 있잖아요. 랭킹한 그 북한 서열 뭐 있잖아요. 조선 서열 한 20위 안에 드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 차례 보면. 이름도 지금 조사하면 그중에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가죠. 근데 손가락이 있고 여기는 모자를 줬죠. 제일 처음에는 야금 모행이라고 줘가지고 이 사람이 밤 그 순사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밤에 통금도 하고 그랬는데 막아서 근데 어르신 늦으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자를 만지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땡큐죠. 고맙네. 이러고 갔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너무 당당하잖아. 통금에 걸렸는데 얘가 미안해하고 얘가 당당할 리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미안해하고 왜 얘네들이 당당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어르신 저기로 가십시오. 자, 얘를 따라가시면 또 다른 애가 나옵니다. 걸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맙네, 땡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매춘을 맺어주고 얘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챙기고 이 둘은 얘가 이제 심부름을 하고 길을 안내하고 둘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비밀의 공간으로. 매춘 현장입니다. 이게 고급 공무원일 텐데 우리 대구시로 하면은 막 엄청난 뭐 공무원일 텐데 이런 시도를 한 거죠. 요건 또 뭐야? 하여튼 얘만 있으면 빨간 옷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곽쟁운이잖아요. 유곽이 뭐예요? 홍루, 청루 다 유곽이죠. 좀 무슨 남자들 노는데 거기서 이제 싸우는 남자들 그런 뜻이죠. 얘가 우퉁을 벗고 있고 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초가집이에요. 하늘에서 그 술상을 딱 보잖아요. 이만한 술상이 큰 게 있으면은 몇 개가 방이 작으니까 여러 개가 있는 방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술 먹으러 왔어요. 얘가 이제 춘심이라고 쳐봐요. 춘심이 만나러 왔어. 춘심이 들어와봐. 오늘 뭐 안주 뭐 있어 좀 가져와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빠 다른 손님 앉아도 되지? 그러면은 지금은 뭐야 다른 방으로 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같이 앉았어야 돼요. 한 상에. 처음 보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씩 먹어요. 그럼 먹다가 댁은 뭐 하쇼? 나 누구 뭐 아들이고 나는 뭐 몇 품이고 나는 몇급 공무원이야. 너는? 나는 뭐 어디에 있니? 누구야? 그러다가 먹다가 이제 여자를 춘심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다가 먹다가 춘심이 그러면 나 닭 하나 삶아줘. 내가 그거 쏠게. 그러면 얘는 나 전복 좀 가져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돈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돈이 떨어지는 애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그래서 그 여자한테 뺏기는 거야.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하죠? 너 따라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갔어. 그래가지고 얘하고 친구고 얘하고 친구입니다. 얘가 이제 가시 다 벗겨져 있었죠. 그래서 얘가 두드러 맞았어. 얼굴 봐 슬프죠? 딱 얘가 이겼어. 원투 스트레이트 날렸는데 얘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한국 남자들 특징 이기잖아요. 그럼 우퉁을 벗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벗고 있고 얘는 맞아가지고 됐는데 한국 남자 특징 또 뭐냐면은 한국 놈들은 이상하게 이긴 애를 가가지고 당신 그러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은 애를 말려. 또 내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싸우잖아요. 맞았어. 나를 말려. 쟤를 말려야지 왜 나를 말려.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옛날 조상들도 똑같아. 우리 할아버지들은 약한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잊어버려 맞은 거 이렇게 해서 사건을 수습해버려요. 잘못된 건데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를 나무라는 이런 문화도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살판이 난 거예요. 얘들이 싸우고 나서 안주들이 쌓였을 거 아니야. 물어야 되는 돈은 얘가 다 갖는 거죠. 담배 한 대 딱 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성공했어. 이런 심정이죠. 얘는 지금 이거 빨리 주어서 튀자라는 거고 얘는 그냥 위로를 해주면서 나중에 가서
나머지 음식들을 둘이서 다 먹겠죠. 그러고 춘심이와 함께. 그게 바로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미나죠. 요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피아노시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부터 보죠. 겁의 요호월. 그러니까 술을 들어서 밝은 달을 맞아라. 그 다음에 호옹 대청풍. 항아리를 껴안고 맑은 바람을 맞으라. 이런 뜻이면은 술을 먹으려거든 청풍, 깨끗하고 밝은 달, 양심에 거리낌 없는 술을 마시라는 거죠. 최백호 노래 중에 이병전에 있잖아요. 잔을 들어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게 생각나요. 술 먹으려면은 남한테 얻어먹고 삿된 술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내 돈 내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깨끗한 달을 바라보고 그다음 깨끗한 바람을 맞으면서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겠죠? 얘는 대전별 가면 어디나 가서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로 용돈도 받았어요. 수입도 새들 다 걸었거든요. 주막마다. 이 그림이 조선 그 풍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런 그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들을 놓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정말로 우리 풍속, 그 다음에 부뚜막이 바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여서 그 술집이 이렇게 주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막이 드라마에서 보는 주막이 틀리고 이 주막이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직접 음식을 해주고 서서 먹었어요. 우리 일본말 다찌라고 하죠. 다찌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옛날 주모 보면은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앉아서 국밥 먹잖아요. 그럼 국밥 안 먹고 이런 게 뭐냐면 장조림, 전복조림, 생선회 이런 게 있었어요. 안주가 되게 좋았대요. 저보다 더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여기 주막에서 이제 매니저 같은 사람이 돈을 찔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리고 얘는 중놈이라고 해서 여기 주막에 심부름꾼을 중놈이라고 합니다. 얘는 나장이라고 해요. 나장이 뭐냐면은 고문기술자. 또 나장이 해가지고 까치등걸 입은 애들은 죄수들 신문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50대 이근한 같은 사람이죠. 살벌한 사람이에요. 얘는 뭘까요? 얘가 지금 바로 감찰관입니다. 어사, 감찰관. 내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범법을 많이 저지르고 돈을 축적하잖아요. 민중들을 뜯어내면서. 내 이놈! 그랬는데 나장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 걸렸어. 현장 딱 걸렸어. 가만 스톱! 그러고 이제 술을 따라주다가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요? 술을 들려거든 밝은 달을 맞이하면서 청풍을 껴안고 그러고 술을 마셔야 된다. 깨끗한 술을 먹으라는 얘기죠. 얘는 깨끗하지 못한 술을 탐하고 자릿세를 걷다가 지금 감찰관한테 딱 걸린 현장에서 고발당한 그런 그 그림입니다. 이거를 이제 딱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웃긴 건데 연소 답청이라는 거예요. 답청이 청명절을 뜻하거든요. 청명절에 산에 들에 이렇게 남녀 청춘들이 이렇게 야외로 놀러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연소는 girls and boys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청, 그래서 소풍을 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면은 기녀 2명을 말을 태워가지고 갔다 왔죠. 근데 원래는 이게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양반이고 얘는 하인이잖아요. 근데 얘가 하인 옷을 입고 있고 얘가 양반 가를 들고 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얘가 차림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원래 얘가 이제 말몰이를 이렇게 하는 애인데 나중에 이제 뒷산에 가서 이제 놀다가 머리에다가 꽃을 꼽잖아요. 꽃을 꼽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얻은 파트너를 정했다. 이러면은 꽃을 꼽아서 표시를 했던 풍습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 이제 얘하고 이제 파트너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 말을 얘가 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신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끌고 자기 모자는 얘한테 던져줘 버리고 작은 그 쌍눈 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은 그 대기업 회장님이 기녀들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기사가 원래 갔는데 나중에 파트너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기사 보고 너 뒤에 앉아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그린 겁니다. 하여튼 여기 비밀스러운 얘기가 좀 많은데 그건 좀 너무 야하니까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청금 상년 이런 뜻이네요. 검은고를 듣고 연꽃을 상미하다, 완상하다 이런 뜻이죠. 연꽃이 있네요, 진짜. 그리고 신분을 보세요. 이거 빨간 띠를 입고 옥각근을 씌웠는데 노란색까지 입었잖아요. 노란색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죠? 황제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감하게 입었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랭킹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대사원 뭐 하여튼 뭐 영의정 얘기는 없고 하여튼 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기녀하고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옷을 입혀가지고 묘사를 그렸는데 발 모양하고 이걸 유추해 보면 지금 단정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그냥 잠자는 척하고 그래서 문제는 사각모를 쓴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기녀라고 하죠. 해민서 옛날에 보면은 뭐 장금이나 뭐 어디 뭐 예진아 씨 허준에서 나왔죠. 예진아 씨 황수정이 쓰던 게 이무자예요. 간호사들인데 간호사들도 다 기녀였단 말이야. 옛날에 다 기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글이 있죠. 글이 뭐라고 썼나 한번 보면은 공룡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후한에서 153년에서 200년 후한 옛날 사람이죠. 공룡이 공자의 10대손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한나라 때 명재상이었고 명신이었죠. 이 사람이 읊은 노래 중에 좌상, 객상, 만 좌중에는 손님들이 언제나 가득 찼다. 그러니까 술독 준자거든요. 준죽, 주불공. 그러니까 술독에는 술이 빈 적이 없다. 오무우의. 나는 그래서 걱정이 없노라.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데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파티 열면은 예쁜 여자하고 멋있는 남자들이 가득하고 난 막 그래서 BTS랑 소녀시대 이런 거 난 초청하고 싶거든요. 꿈이. 내가 파티를 열어서. 그래서 꼬냑하고 브랜드가 가득하고 그래서 난 걱정 없는 한 400억 정도 있으면 되려나요? 그런 꿈을 꿔요, 내가. 나도 그렇게 되는 꿈을 언젠가는 꾸고 살 거예요. 언젠가 하고야 말 거야. 하지만 여기서 그 그림은 뭐냐면은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된들 이 세 사람이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조선에서. 그 정도 한 400억 정도 다 있고요. 꼬냑 브랜디 다 있고 여자들 다 불러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를 불렀잖아요. 죽음 앞에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같이 죽음을 기억하라. 다 허무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다 네모나 있죠, 돌로. 여기가 그냥 자연 경관이 아니라 양반집 후원이에요. 근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연못이 얼마나 넓었냐면은 뱃놀이를 할 정도였대요. 한두 시간은 요저어도 갈 정도로 크기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 유일한 걱정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죽음 앞에 끝입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가시면 끝나요. 죽음 앞에 모든 게 공평해지고 세상에 가진 물질은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있을 때 여민동락해야죠. 백성들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베풀고 그래야 된다는 걸 이제 회원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 랭킹 2, 3위 할 텐데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질펀하게 놀면은 그걸 누가 봅니까? 김정은이 봐요. 김영칠동물에 이러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강등도 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의 회원이 아마 그런 목표로 정조한테 보여주려고 그렸던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언젠가 추정을 해서 꼭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추적을 해서 잡아보고 싶어요. 회원 신인복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의 어떤 비밀 화원이다라는 식으로
한번 추리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지금 나온 논문들은 다 가짜입니다. 혜원신림복에 대해서 옳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 되겠네요. 노중상봉. 이거 딱 보면은 굿모닝 미스터 크루베하고 너무 비슷하죠? 길중에 만나는 건데, 보면은 이제 특이해요. 여기는 주름이 쭈쭈쭈쭈쭈쭈 있고, 여기도 주름이 쭈쭈쭈쭈 있습니다. 얘네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악기가 있어요. 여기도 악기가 있죠. 이게 힌트예요. 이게 뭘까, 이게. 그림을 보면 길가에서 딱 만나고 말았네? 남자 둘, 여자 둘 있네? 길가에서 만났다가, 야, 이 새끼야, 너 비켜. 아, 나 안 비켜. 이런 그림일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은. 먼저, 이거 풀목인 걸 봐야 돼요, 그림에서 보면은. 풀목인 건 뭐냐면은, 상중에서, 다 하얀 옷 입었잖아요. 상중에서 부모가 죽었을 때, 양반가는 풀을 먹여요, 저렇게. 주름지게. 근데 얘하고 얘는 양반이라는 게 느껴지죠? 얘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평민입니다. 얼굴 봐도 평민이잖아요, 딱 보면은. 근데 얘 얼굴은 보세요. 너무 고귀해요, 이쁘고. 양반 딸이에요. 아름다워요. 얘는 평민 그냥 못생겼어요. 얘도 근데 기품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 그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는데 몰락을 하면요. 3대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과거급제 못하면 몰락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정치적인 변고가 있을 때 몰락하죠. 세 번째 뭐예요? 카톨릭 믿다가 걸리면 몰락해요. 정조 때는. 박해 받았잖아요. 셋 중에 하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북을 들고 가는 사람들, 양반이 몰락하면 뭐라고 하냐면 갑이나 비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이제 글 공부는 알고 노래도 잘하고 시문학도 뛰어나니까 그 사당패를 다니면서 가수가 돼요. 그 가수를 비갑이라고 해요. 쌍놈들이 읊었던 시하고 노래하고 차원이 다르죠. 모든 거를 다 한시를 암송하고 양반 문학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양반들한테도 불려가고 어디도 불려가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수 중에서 서울대 나온 가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왠지 더 듣고 싶잖아. 엘리트 가수다.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는데 어렸을 때 가문이 몰락해서 양반집 남매였는데 사당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가난해가지고 사당패에 들어갔는데 각각 그 상인들을 만난 거예요. 평민들을. 그래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땅을 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야 우리가 이렇게 보는구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봤다. 어떻게 잘 지내니?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형님 걱정 마소.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얘도 이제 측은하게 바라보고 이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그림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제도나 어떤 풍습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과 울분이 혜원신림복을 느끼고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진리들을 우리한테 후손한테 남깁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여자들을 잘 받들고 신분제 같은 것보다는 더 좋은 가치가 있을 거고 좋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현실에 지킵니다. 그래서 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다 고발을 하고 권력에 고발하고 양반들의 부조리한 것,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어떤 박해와 차별 이런 거를 아름다운 시각으로 시적으로 아주 엄청난 구도로 블랙 코미디로 해악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혜원신림복이 우리 동아시아 사상 저는 최고의 천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병제나 여러 가지 우리 그림을 보고 그림 대하는 그냥 딱 맞으면은 그냥 보면은 그냥 잘 그렸네. 남자들, 여자들. 그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이 반드시 쓴다. 어떤 그림이나 다. 심지어는 추상화도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뭔지, 작가의 의도가 뭔지, 이거를 언어로 씹어야 돼요. 언어를 다 잘게 깨가지고 그 즙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게 그림과의 대화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걸로. 아,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 27일 같은 시간에 또 이어서 강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한국 근대 미술을 주제로 해서 또 그 시대의 이인석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림가의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또 오늘처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